800년 동안 우리는 칭기스칸이 몽골의 피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해가 뜨는 나라에서 온 왕족이 이 땅에 도착했다. 몽골 고원에서 발굴된 성문. 그 아래엔 고구려의 상징인 대자가 새겨져 있었고 바람 속에서 잊힌 제국의 이름이 들려왔죠. 그가 정말 유목의 통합자였을까? 아니면 사라진 제국의 마지막 계승자였을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진짜 이름을 말한 적이 없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침묵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북쪽, 드넓은 초원이 도시의 끝자락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듯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먼 옛날 사람의 손으로 쌓았을 고성이 남아 있었어요. 세월에 닳아 무너져 내린 돌조각들과 바람에 깎인 석축 일부만이 그 존재를 간신히 증명하고 있었죠. 바로 그 유적에서 저는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립동양문명대학교 박사과정생으로서 몽골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약으로 진행되는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제 이름은 유라 라포르입니다. 전공은 중앙아시아 고고학이지만 동북아 문화와의 접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왔어요.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유적지는 바람이 매우 거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보존 상태가 양호했기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죠. 처음 며칠은 지표 조사와 사진 촬영, 디지털 복원 시뮬레이션 작업에 집중했어요.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고성터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해가 저물기 전 빛이 사선으로 벽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북서쪽 외벽 아래쪽에서 뭔가 독특한 선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살짝 털어내니 마치 동양화의 필선처럼 유려하게 휘어진 문양들이 드러났어요. 그 문양은 제가 전에 한국에서 보았던 유물들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곡선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퍼지는 문양. 삼각형이 반복적으로 배열된 기하학적 구조. 그리고 그 중심엔 대자처럼 보이는 상징이 선명했어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발해 왕실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함께 일하던 몽골 측 전문가에게 그 문양에 대해 물어보았죠. 그들은 이 지역 특유의 변형된 문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유목 민족의 문양은 정형화되지 않았으니 단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 문양을 스캔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유적지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현지 지도 교수였던 닐스 바야르 박사가 어떤 오래된 문서를 내밀었어요. 그 문서는 사본조차 흔하지 않은 지방기록 보관소에서 가져온 것이라 했죠. 종이는 바스러질 듯 얇았지만 글자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해가 뜨는 나라에서 온 왕족이 이곳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가 뜨는 나라라는 구절이 자꾸 한반도를 떠올리게 했죠. 그 문장은 마치 상형문자처럼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왕족이라는 단어 또한 저를 멈춰 세웠어요. 몽골 고원의 유적에서 왜 동쪽에서 온 왕족의 기록이 나오는 걸까? 고구려나 발해의 왕족이 이곳까지 왔다는 말인가? 혹은 이곳에 누군가가 그들의 후예였다는 뜻인가?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문양을 확대 분석하고 관련된 문서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발해계 유물로 알려진 경기도 남부 출토 안장 장식과 이 석벽의 문양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뇌리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스칸, 그는 정말 순수한 몽골계 유목민 출신이었을까? 이 생각은 처음엔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제국의 마지막이 어디로 향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몽골 초원이야말로 그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캠프 텐트 안에서 홀로 사본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대의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나지막이 말을 걸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바람이 부는 소리였을지도 모르지만 제 귀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문화재 조사원이 아니라 잊힌 제국의 흔적을 추적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돌과 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이었고 계승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부터 저의 길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유적지를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북서벽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햇살은 성문 위 문양의 가장자리를 다시 한번 또렷하게 비춰주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또 발견했죠. 그건 문양 아래 조그맣게 새겨진 문자의 흔적이었습니다. 흙과 이끼에 거의 가려져 있었지만 붓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자 자형이 드러났습니다. 태왕이라는 두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단어는 저를 단숨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북아시아의 고대 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혹시 고구려의 태왕을 말하는 걸까? 혼잣말을 하며 뒤를 돌아보니 닐스 바야르 박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문자는 우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언어의 잔해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저에겐 그 문자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망각된 문명의 메시지였고 누군가의 계보를 증명하려는 마지막 호흡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멈춰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저는 야영지에 설치된 작은 임시 기록실에서 홀로 문서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그리고 바야르 박사에게 받은 그 오래된 문서의 여백의 한 줄의 낙서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인의 호는 흩어지지 않았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대인. 그건 고구려 말기에 왕족 혹은 고위 귀족에게 붙이던 호칭 중 하나였죠. 더욱이 발해 왕가의 중심 성씨가 바로 대씨라는 점에서 그 문장은 더욱 큰 파장을 안겨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흔적과 문양, 언어들이 마치 오랜 시간 가라앉아 있던 기억처럼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하나의 존재로 수렴되었죠. 칭기스칸, 그 이름이 처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초원의 정복자일 뿐만 아니라 이친 제국의 계승자일 가능성.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고 제가 지금껏 배워온 역사와 충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질문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그가 대씨 왕가의 마지막 혈통이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서사로 쓰여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성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제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안고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바로 논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몽골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현장 조사를 넘어서 저의 사고방식 전체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만 쓰고 유추는 조심스럽게 붙이자는 원칙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죠. 그래서 논문의 초고는 마치 과도한 중립성의 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발해의 문양과의 유사성, 성문 아래 태왕이라는 글자, 그리고 해가 뜨는 나라에서 온 왕족이라는 문헌 구절까지 이 모든 것이 불편한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저는 단정 짓지 않았어요.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쯤 몽골 국립도서관에서 번역 보조 연구를 하던 옛 동료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어요. 그는 조심스레 어떤 문서를 첨부하며 말했죠.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자료는 아니야. 하지만 넌 이걸 꼭 봐야 해. 그 문서는 고대 몽골어로 기록된 예언서 형식의 문헌이었습니다. 내용 대부분은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표현으로 가득했지만 그중 한 문장은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동해의 왕족, 말탄자들의 귀환이 시작될 것이다. 동해라면 분명 한반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말탄자들, 이 표현은 몽골 유목민의 일반적 이미지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발해의 귀족층 역시 기마전술에 능한 계층이었죠. 무엇보다 이 구절이 쓰인 시점이 13세기 초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칭기스칸이 등장하기 직전 혹은 그와 동시대였던 기록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문장을 단순한 상징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이후 저는 관련 문헌을 추적하며 몽골 초기 군단 편제와 고구려 병진체제의 유사성을 분석한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은 몽골 군사사 전문가였던 바야르도르지 박사가 작성한 것이었어요. 논문에 따르면 몽골군의 초기 삼진 군편제는 기병과 궁병의 결합 형태로 고구려 말기의 군조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예컨대 고구려의 병진체는 좌우군, 중군으로 나뉘었고
전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되었는데 몽골군 역시 초기에는 좌중우의 삼진체제로 움직였으며 기습, 매복, 후퇴를 반복하는 전략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같은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 복잡하고 정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추적한 고문서 중 일부는 발해 멸망 이후 유민들이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었어요. 그 경로는 압록강 상류에서 시작해 만주 내륙을 거쳐 바이카로 부근의 초원 지대까지 이어졌죠. 놀랍게도 바로 그 바이카로 부근은 칭기스칸이 성장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과 겹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란 사실은 그 경로가 단순한 피난 경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발해계 귀족들은 북상하면서 무리를 형성했고 기마술과 활쏘기, 제사 문화, 언어 등을 체계적으로 전승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기록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말의 왕들이 머문 땅에 다시 천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쯤 되자 저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이야기 전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칭기스칸은 정말 초원의 영웅으로만 남아야 하는 걸까요? 혹은 그는 망국의 혈통을 품은 채 새로운 제국을 연 사람일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으로 저는 논문 초고의 말미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통합자가 아니라 계승자였을지도 모른다. 이 문장은 제 마음속 깊은 확신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학계의 문을 닫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어요. 논문을 심사한 출판사위원회는 예외 없이 모두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확실한 사료 없이 개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유사성은 우연일 수 있으며 비교사적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죠. 정치적 민감성을 야기할 수 있는 논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실망했지만 납득은 했어요. 저 역시 학계의 규칙과 한계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어요. 왜 질문조차 허락되지 않는가? 왜 역사는 그렇게 단선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때 저는 프랑스의 한 민속학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몽골의 구전 전통과 유라시아 민족 이동사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돌아온 답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야.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기억을 꺼낼 용기를 갖지 못했을 뿐이지. 그 말은 제게 큰 위로였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다음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향할 차례였습니다. 프랑스를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 논문 초고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증거라고 하기엔 애매한 실마리들과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연결의 조각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저는 단지 한 명의 학자로 남을 수 있었지만 그걸 들고 다시 나아가려는 순간부터는 문제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두 번째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내 저를 따라다니던 감각이 있었어요. 그건 확신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억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 고대의 침묵이 숨쉬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몇몇 국사학자들과 접촉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전통사학의 주류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유라시아 이동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연구자였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권했습니다. 바로 전원철이라는 저자가 쓴 고구려 발해인 칭기스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처음 책을 펼쳤을 때 저는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수백 년 전 숨겨둔 기록을 누군가가 되살려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책 속에는 단순한 민족 감정이나 상상이 아니라 언어의 음운 구조, 무기 형태, 복식 문화, 가축 사육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비교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저의 기억을 건드린 것은 말의 장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칭기스칸 군단이 사용하던 마갑과 고구려 기병 때의 마갑이 유사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실제로 몽골에서 보았던 유물들이 떠올랐어요. 그 외에도 투구의 곡선, 활의 곡률, 군기의 전개 방식까지 모두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닮은 점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 책을 단숨에 끝까지 읽었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눈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근교의 한 소규모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안장 장식을 보러 간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장에는 대자 문양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이는 몽골 석벽에서 보았던 것과 거의 동일한 구성이었죠.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저는 단순히 문화적 유사성을 넘어 계통적 계승의 가능성을 눈앞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논문 속 문장이 아니라 실물과 감각, 그리고 시간 속에 존재하는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야겠다고요. 이번에는 학자의 시선이 아니라 질문자의 태도로 그 땅을 다시 밟을 생각이었습니다. 몽골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거칠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원의 땅을 밟은 제 발끝은 처음 왔을 때보다 무거웠어요. 그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오던 때와는 달리 이제 제 발걸음은 목적과 신념을 품고 있었죠. 저는 스스로를 연구자가 아니라 기억을 복원하는 자라 생각하며 다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머무르던 중 저는 현지 대학의 역사학과 강의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문헌들과 전승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였어요. 한 젊은 강사는 저를 알아보고 말없이 논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논문은 몽골 민간 전승에 기록된 동쪽 왕족의 귀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별이 셋 모인 날 동쪽의 피가 말을 타고 돌아왔다. 처음엔 그저 시적 표현 같았지만 곧 제 뇌리엔 발해의 삼경 체제가 떠올랐습니다. 상경, 중경, 동경이라는 행정 중심지는 발해가 어떻게 삼중축을 이루며 국가를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탄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유목민을 지칭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제국의 정통성을 말로 품고 돌아온 혈통을 암시하는 듯 보였죠. 논문을 다 읽은 후 저는 한참 동안 강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민간 구전 전승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흥미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만 누구도 그걸 진지하게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 하진 않았죠. 그 말은 저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실체가 있는 흔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유적지로 출발하기 전 다시 바야르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어요. 누군가의 혈통을 밝히는 일은 그 자체로 권력의 기억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질문은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북서쪽 유적으로 향했고 다시 성문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제 시선뿐이었어요. 햇살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전엔 보지 못했던 각인이 떠올랐습니다. 풍화된 흔적 속에 새겨진 작은 음각.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에 대인선이라는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인선. 발해 마지막 황자의 이름이자 북쪽으로 사라졌다는 인물. 그 이름이 이 땅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연결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격정적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는 단순히 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예는 새로운 초원의 제국을 세운 인물이었고 그 제국의 주인공이 바로 칭기스칸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논문 이상의 무게로 저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저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현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옆 테이블의 남성이 제 대화를 엿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 위대한 칭기스칸을 남의 역사로 만들려 하나요?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내게 역사를 도둑질하는 자처럼 보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숙소에서 노트를 꺼내 들고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진실이란 누가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외면했는가의 기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유적지에서 일하던 한 몽골 안내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우리 피 속엔 동해의 기억이 있다고요. 그 말은 제 마음속 어딘가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듯 했어요. 모든 것이 단순한 학문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이었고 몸속에 남은 리듬이었고 역사가 아닌 삶 그 자체의 흐름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통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잊힌 제국의 계승자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초원의 흙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뺨을 스치는 바람은 어느새 따뜻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숨결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흙, 이 바람을 마셨던 이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단지 발 아래의 돌과 성문만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 흔적은 언어 속에, 무늬 속에, 전쟁의 방식과 축제의 방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개통도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지만 더욱 분명하게 살아있는 기억이었어요. 그 기억은 고구려에서 발해로 그리고 다시 초원으로 옮겨졌고 시간이 흐른 뒤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었죠. 칭기스칸. 그는 분명 초원을 하나로 묶은 위대한 통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탱한 정신, 그를 만든 문화의 깊이엔 이친 제국의 유산이 녹아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발해인의 피가 섞였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 전투의 원리, 공동체의 기억이 그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었어요. 그 깨달음은 제 학문적 목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논문 한 편으로 이 진실을 정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증거와 반론의 게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존재처럼 제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다시 노트를 펼쳐 작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망각된 피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영웅의 신화가 아니라 계승자의 침묵이었다. 이 침묵은 언젠가 말이 될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노래가 되어 누군가의 기억을 일깨울 것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는 역사가 아니라 전승자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의실에도 나가지 않았고 연구실 문도 걸어 잠갔어요. 지도 교수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 누구도 제가 초원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제 손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논문이 아닌 일기였고 일기가 아닌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초원의 공기와 성문의 감촉, 석양 아래 드러난 대인선의 각인, 그리고 그 이름이 내 안에 일으킨 파장을 반복해서 적어 내려갔어요. 논문은 발표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저의 안에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초원 속의 혈통이었어요. 사진과 비문 해석, 고구려 병법과 몽골 군단의 유사성, 발해 북상지도, 서울 근교박물관에서 촬영한 대시 안장의 문양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올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몇 번의 조회수와 무심한 스팸 댓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필요로 할 거라 믿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유튜버가 블로그 글을 소개하며 역사상 가장 조용한 질문, 초원에서 온 혈통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공유되었고 저의 블로그도 갑작스레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세계 곳곳의 역사 커뮤니티와 포럼에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이어졌고 메일함에는 매일같이 수십 통의 질문과 격려,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메일에 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중 몇 개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중 한 몽골계 미국인의 메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늘 말했습니다. 우린 북쪽에서 왔지만 기억은 동쪽에 있다고요. 그 말은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였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안겨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단순히 하나의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 학계 인사들은 저의 글을 두고 감정적 추론에 기대어 역사적 근거를 왜곡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룬 문헌이 비공식적이라는 점, 자료의 해석이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비판들이 틀린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진실이란 늘 명료하게 드러나는 형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진실은 가끔 흔들리고 때로는 감정 속에서 비로소 형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나는 역사가가 아닙니다.
나는 질문자입니다. 이 땅의 침묵이 진실이라면 언젠가 그 진실이 스스로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 가방을 다시 챙겼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예약했어요. 이번엔 어떤 학문적 목적도 발표 계획도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초원을 다시 걷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 몰랐지만 그 바람 속엔 여전히 누군가의 말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몽골 북쪽 그 넓은 평원에 다시 섰을 때 저는 한동안 말없이 바람만 들이마셨어요. 발 아래에는 흙과 풀이 있었고 멀리에는 지평선 너머로 낮게 깔린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스칸, 그는 유목의 왕인가? 아니면 이친 제국의 기억인가? 그 문장을 적은 후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저는 어떤 감정도 없이 그 바람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바람이, 그 기억이 언젠가 다시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초원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지냈습니다. 인터넷도 잘 닿지 않는 작은 마을에 머물며 일출이 밝아오는 소리를 듣고 말들의 발굽소리를 쫓으며 내 안에 남은 질문을 조용히 꺼내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학자로 부르지 않았고 저 역시 그 호칭을 더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저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경계에 선 사람,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를 걷는 존재였습니다. 언젠가 마을의 노파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 우리 말들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별이 새 떠 있는 밤, 하늘에서 말을 탄 아이가 내려왔다고요. 그 아이는 잊힌 땅에서 온 아이였고 바람에 실려와 초원의 피와 섞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노트에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일까? 신화일까? 이제는 그런 경계를 따지는 일조차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건 살아있는 전승이었고 그 자체로 존재의 한 방식이었어요. 하루는 작은 초원의 절벽 끝에 앉아 노트 대신 나무판에 글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지만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문장들. 기억은 형태를 바꾸고 피는 방향을 바꾸며 시간은 결국 진실의 자리로 돌아온다. 저는 더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는 강박도 사라졌어요. 그저 이 여정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었죠. 가끔은 서울의 박물관에서 본 대자 문양이 떠오르기도 했고 처음 그 문양을 석벽에서 발견했을 때의 떨림이 되살아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불안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내 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싹 틔운 뿌리처럼 깊이 내려앉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조용히 밖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3개의 별이 나란히 선 순간이면 언제나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별이 셋 모인 날 동쪽의 피가 말을 타고 돌아온다. 그 문장은 이제 어떤 과학적 증거나 지도 위의 선보다도 저를 더 깊게 흔드는 문장이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제 안에서 스스로 빛나는 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그 피를 보았다. 나는 그 기억을 들었다. 나는 그 질문을 놓지 않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복자라는 이름 아래 진실을 지워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양 속에 말발굽 소리 속에 그리고 이름조차 잃은 누군가의 흔적 속에 살아있었죠.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유목의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망국의 계승자였을까요? 진실은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